신범철입니다. 또 한반도 선지자재단 나와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동북아 정세와 한미동맹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발표할 때는 항상 이 사진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발표 전에 들어보신 분은 아이, 저 사진 또 갖고 왔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결국 19세기 말에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고 그리고 유럽의 패권자가 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비렐름 2세로 바뀌면서 다시 대외 정책을 잘못하면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패망하게 되는 그래서 비렐름 왕조도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가지고도 뭐 한 20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비스마르크가 대단했다는 거는요. 처음에 오스트리아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오스트리아를 흡수 통일하려 하지 않고 오스트리아의 항복을 받아내고 동맹국으로 남겨놨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전쟁이 길어졌으면 아마 오스트리아 깊숙이 가 있는 프로이센 군으로 인해서 프로이센 후방이 비게 되고 프랑스가 간섭을 했을 때, 중재를 한다고 했을 때 막아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다음, 사실상 독일의 동맹국으로 남겨둔 다음에 프로이센은 프랑스하고의 전쟁을 준비했는데 이때는 또 러시아하고 먼저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방을 튼튼히 한 다음에 프랑스하고의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하고 전쟁에 이기자마자 독일 통일을 선포했는데요. 이제 그것을 막거나 간섭할 유럽의 경쟁자들이 없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해외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비스마르크는 그런 영국을 설득하기 위해 해군 조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프로이센이 이제 통일 독일이었죠. 독일 제국이 해외로 뻗어나가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영국도 독일 제국을 신뢰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통일을 달성하고 두 개의 큰 전쟁에서도 승리했는데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국에 적을 두지 않는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가 계속 소외되는 그런 정세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30년간 비스마르크의 평화라고 해서 주요 전쟁이 유럽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비렐름 2세 때 들면서 바뀌게 된 거죠. 비렐름 2세는 약간 재벌 2세와 같은 성향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적부터 이 독일 제국이 통일을 했고 또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독일 제국이 빛나는 그리고 또 독일 제국이 해외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의 불가침 조약도 우리가 러시아 같은 후진국과 왜 이런 조약 동맹 조약 같은 걸 맺어 하면서 파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는 독일 제국이 우리를 침범하려나 보다 겁을 먹고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게 되고 영국하고도 이제는 우리 독일도 식민지 좀 개척해야겠다 하면서 갈등을 빚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당한 이후에 결국에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관계가 악화됐고 그래서 독일이 원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됐고 러시아는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게 돼 있었고 맺은 상황이었고 또 영국도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려는 독일을 손봐야겠다 하면서 세계대전에 패망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통일된 강대국이 망하기도 한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 우리의 주적이고
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며 또 누구를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나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통일을 할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정세는 미중 경쟁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면서 동맹 정책, 가치 외교, 또 첨단 기술 외교 이런 것을 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전개하면서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미국 편에 서 있고 러시아는 중국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뭐 신냉전의 길목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식냉전기라고 볼 수 있을 조짐들이 보이는데 사실 북중러는 강화되고 있지만 한미일은 한국의 행보로 인해서 진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무조건 미국 편에 서고 이렇게 진영 논리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조류 속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또 독자적인 행보를 한다고 해서 어떠한 진영에도 속하지 못하면 반대로 어떠한 진영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중은 왜 패권 경쟁을 했냐? 저는 아까 독일 제국과 영국 케이스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결국 중국이 과거 7, 80년대, 90년대 같아서는 아시아의 대륙 세력으로 남아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 특히 시진핑 체제 이후 1대1로를 추진하면서 해양 세력으로 변모하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 세력인 미국이 이것을 좌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해양 세력 간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패권 경쟁 그리고 신냉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은요, 나름대로 철저한 군사적 방어망을 적어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갖추고 있다. 이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 21 미사일도 갖고 있고, 또 동중국해 인근으로 접어드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탄도미사일로 저격할 수 있는 둥펑 21 대함 탄도미사일도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항행의 자유나 이런 걸 하면서도 중국의 군사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이 해군력이나 공군력을 고려할 때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얼마 전 미군 구축함이 중국 항공모함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장교가 두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면서 느긋하게 중국 군함을 바라보는 사진이 전 세계에 배포되면서 나름 미중 간의 군사력 경쟁에서 미국이 훨씬 더 여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따라잡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은 후발주자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중국 가면은 집 전화기 없잖아요. 다 핸드폰 사용해요. 중국 땅도 넓고 집 전화 다 깔기도 귀찮아서. 그런데 요즘 핸드폰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집 전화, 유선 전화기를 놓기 위한 비용을 중국은 지출하지 않았던 거죠. 국방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미국은 그간 많은 자본을 축적하면서 여러 가지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했는데 중국은요, 뒤늦게 뛰어들어서 과거의 고정비용 지출을 줄이고 또 미국의 일부 기술도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가져옴으로 해서 국방개혁, 군사 현대화를 함에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이 1인당 지출하는 국방비가, 군인 1인당 지출하는 국방비가 중국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많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국방력에 도전할 수 있는 중국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점점 더 미국을 따라잡는 추세에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다면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때렸어요. 중국에 대한 압박, 미국의 대중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보면은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인식을 했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서 중국을 다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혼자 때린다. 미국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 관세를 가지고 중국이 뭘 잘못하면 2천억 달러 관세를 물린다. 3천억 달러 관세를 물린다. 이렇게 관세를 올렸는데요. 무역 적자는 오히려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접근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뭐 바이든 시진핑의 관계는 역시 오바마 때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이었다고 하지만 뭐 인터림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가이던스라든가 최근에 나왔던 또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상원에서 민주당, 공화당 양측에서 합동으로 발의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경쟁의 특징은 너무도 잘 아시듯이 미국이 혼자 싸우지 않는다. 동맹국과 함께 싸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구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데 과학과 기술, 글로벌 인프라, 디지털 기술 이런 부분을 모두 중국을 겨냥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혼자 하지 않고 어떻게 미국의 동맹국가, 우방국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2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라든가 국정 운영 기술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말로 심각하게 그리고 동맹국과 함께 중국 문제를 대응하겠다 하는 모습이고요. 지난 새벽에 지난 밤이죠. 런던에서 G7 외교장관 회담이 끝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성명 나온 게요. 중국에 대해서 전례 없이 강도 높게 나왔어요. 뭐 그간에 이야기했던 신장, 위구르, 홍콩 사태 다 들어갔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만을 국제기구에 가입하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구명도 나왔는데 이렇게 중국이 정말로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이라고 해서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철저하게 부인해 왔는데 이러한 기존의 룰이 깨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좋은 카드라고 인식한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의 고민은 한국이 어떠한 위치를 취해야 되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중국을 고민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약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인데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는요,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어지고 있구나 하는 오해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뭐냐, 이거 한국 조금만 더 끌어당기면은 동맹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지금 미국한테도 약간 소외를 받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한테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한 거죠. 이런 외교를 하면 안 된다고 수차 이야기해 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가입하지 않았고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가입을 해왔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이 한국의 가장 큰 고민이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요. 경제 문제까지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다. 첨단 기술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중 문제가 사실은 북한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또 이 미중 관계가요, 북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러한 경쟁이 가속화될 때 북한 김정은은 철저하게 중국 편에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중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에게 있어서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018년에 우리 정부가 진짜 준비 없이, 제가 준비 없다는 거는요, 사실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남북관계 로드맵을 미국과 중국과 조율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만들어 오는 길에 북한이 따라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철저한 준비 없이 그냥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는 말만 믿고 그것도 사실 비핵화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확장 해석을 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해서 대화를 가지니까 김정은이 제일 먼저 누굴 만났어요? 시진핑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시진핑을 만났고 그 뒤로 네 번 더 만나서 지금 북중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차단했다고 하지만 올해도 벌써 두 차례 친서를 주고받고 앞으로 잘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는 뭐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 대화를 가져봤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북한이 체제가 보장되고 위협이 해소되면 비핵화한다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돼야지 비핵화하겠다는 말인데 그 이야기를 쏙 빼고 그러니까 중개인, 중재자라고 하지 않고 중개인을 갖다가 굿 오피스라고 합니다. 국제법적이나 국제관계에서 굿 오피스가 아니라요. 사실은 어쩌면 약간 배드 오피스 역할을 했던 거죠. 북한 말을 갖다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사실관계를 포장해서 그 결과가 지금 남북관계 단절과 북미관계 단절 또 북한의 핵보유 이런 것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김여정이 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여러 가지 악담을 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요 다음에 나와 있죠. 뭐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요 전주에 있었던 4월 16일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북한 핵 문제도 한미보다 미일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대북 정책 검토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는 상황이 나온 거죠. 한국하고 뭐 소통은 했겠지만 얼마나 의견을 들었겠습니까? 정상 차원의 논의를 하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공동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심 내용이 다 나왔어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안보리 결의 이행, 강한 억제력 유지, 비확산 노력, CBID에 스가 총리는 공감했다고 하는데 그게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뭐 미국 국익을 위해서 단계적 비핵화, 동결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이야기했는데 3월 달에 김정은은 안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됐다. 5월 1일 날 이제 에어포스 원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도 아니고 전략적 인내도 아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는 단계적 비핵화, 동결거래로 가려 한다. 그러한 부분이고요. 북한과 외교를 탐색하는데 미국, 동맹국, 미군의 안보 증진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겨두겠다. 그래서 일단 이게 뭐냐? 이게 미국의 안보, 그게 측면이 그래요, 동결. 얘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ICBM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동결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요. 국무부에 가면은요. 국무부에 가면 국무부가 동서로 길게 있어요. 그런데 서쪽으로 가면 지역국이 있어요. 거기에 동아태 차관보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근무하냐면은 어, 한국에 근무했다가 일본에 근무했다가 중국에 근무했다가 뭐 그런 사이사이에 백악관에 와서 다시 근무를 하죠. 그러니까 지역 전문가들은요, 지역 외교관들은 한반도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북한이 결국엔 비핵화 안 할 거다. 옛날부터 의심을 하고 한국의 요구를 또 양자 협의를 계속 해오던 파트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부차관보 하고 있는 마크 네퍼 같은 사람이 결국엔 한국에서도 여기 대사관에서 대사 대리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너무 잘 알고 서로가 아니까 이해를 많이 해줘요. 설득이 돼요. 근데 동쪽에는 기능국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국. 국제기구도 있고, 담당하는 국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군축국이에요, 군축국. 이 사람들이 세계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데, 이 사람들의 일차적인 원칙은요, 항상 동결이에요, 동결. 왜냐하면은 그게 북핵 위협이 미국에 다다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고, 또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가 많이 쌓이다 보면,
다른 나라로 유출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집도 세고 자기들의 원칙이 강해요. 그런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핵 협상을 가면 지역국하고 협의를 강화해요. 그러면은 지역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국 입장을 반영을 해서 군축국을 눌러온 역할을 한 거죠. 동결 거래보다는 그래도 북한 비핵화에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문재인 정부는요, 동결 거래도 좋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북한의 핵무기와 핵능력, 단거리 미사일이 다 있는 상황에서 동결을 해도 잘못하면 핵보유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국익에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문재인 정부는 일단 대화를 가지면 풀어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결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미국 국무부 안에서 동결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주체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러한 동결 거래를 막으려고 하는 유일한 나라는요, 안타깝게도 일본이에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와 입장이 같아요.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동결 거래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CBID를 강조하는 거예요. 미국은 한편으로는 또 일본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는 CBID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CBID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과 만날 때는 CBID 하지 않나요? 그냥 한국 정부를 읽어주는 그냥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도 하고 3월 달에 있었던 2+2 회담에서는요. 한반도 비핵화로도 안 하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 핵 미사일 문제라고 했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이거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한미동맹 이런 상황에서 좋으냐? 사실 안 좋죠. 한미동맹은요, 워낙 튼튼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느 한 정부가 이거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북한이라는 위협의 존재, 그리고 자유주의적 세계 국제 질서와 시장 경제라는 메커니즘,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디커플링 되는 것이 어렵고, 디커플링 되는 순간 한국은 제한적인 결과를 맞을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좌파 정부, 민주당 정부가 계속해서 집권을 해도 한미동맹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동맹을 약화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은 정말로 디커플링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인식차,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북한 상황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북한에서 담화 3개를 내놨잖아요. 그 담화 3개의 내용을 보면 뭐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결국은 다 비난했지만 북한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치는 사라져버린 거죠. 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그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고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은 한미 동맹이 튼튼하고 잘 작동했을 때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가치를 확인해요. 그런데 지금은 한미 관계도 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한국의 목소리를 미국이 별로 반영하지 않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는 있으나 마나한 정부고 얼마든지 비난을 해도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는 뭐 나중에 정말 역사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인데 2018년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듯이 뭐 계속해서 오지랖이 넓다, 가을 뻐국이다, 뭐 미국산 뻐국이다, 뭐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북한으로부터 한국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느냐? 이 역시도 중국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은 한국과 만나면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뭐냐? 2+2 회담이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다. 이번에 뭐 한미일이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다. 런던에서 다 뭐 같은 내용만 반복되고 뭐 논의하였다.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외교는요, 새로운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있다. 제가 이거는 윤병세 전 장관님하고 조태열 차관님한테 배운 건데, 같은 회담이 연이어 있을 때요, 새로운 말을 어떻게 만들어나느냐가 그 관계를 갖다가 발전시키고 있느냐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하고 3월 달에 2 플러스 2, 4월 달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그리고 지금 5월 초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내용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거꾸로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척만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미국에 얘기를 하고 미국이 원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논의하는 기술이 전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사실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선 지금 미국으로부터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얼만큼 또 언제 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쿼드를 말씀드릴게요. 쿼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뭐예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바가 없다예요. 이게 가장 수준이 낮은 외교라고 제가 평가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요청 안 받았다고 무시하면은요, 거꾸로 한국의 목소리도 미국이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에 의해서 회담을 하는 거죠. 처음에 한미 정상회담도 어떻게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전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한국 정부는 지난번에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4월 초에 할 때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이 미루고 미뤄서 5월 20일 날 했죠. 그런데 뭐예요? 또 6월 달에 어차피 한미 정상회담은 또 해요. 런던에서. 이번에 G7 외교장관 회담 한 것도 결국 6월 달 정상회담의 쉘파회의 같은 거였는데 그건 뭐예요? 그만큼 미국도 한국 목소리에 관심이 적고 대북 정책 검토도 그렇죠. 4월 16일 날 일본과 정상회담 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 확정했다?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어차피 발표를 이렇게 모호하게 할 거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발표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최고위급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을 그 반영되는 기회를 차단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한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